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24년 엔세이 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24년 채권 전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채권 전망 시간에는 미국채 관련해서 이후에 미국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채권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입니다. 한국 국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해서 저희가 좀 다뤄볼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채권 전략 팀장 하고 계신 강승원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 얘기는 잘 들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국 관련해서 낮아질 나라라는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한국 관련해서 저희가 제목을 낮아진 나라, 낮아질 나라로 얘기한 거는 한국은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낮아질 거다라고 메시지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한국 금리 전망은 지난 세션 때 미국 금리 전망이 되게 중요할 거로 봐요. 그래서 이것만 독자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요 한국 채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전 세션 걸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도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중앙은행 총재가 차마 말 못했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 작년에 한은은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올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화 채권 시장은 미국 채권 시장으로부터 절대 독립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비기축 통하고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국 금리 전망을 원화 채권 시장 전망의 기본 모태로 가져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 드리면, 종합해보면 저희 결론만, 미국은 인상 끝났고 내년 6월부터 100bp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내러티브가 노랜딩이 진짜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한국 채권 시장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최소 75지만 저희는 기본은 100bp 인하를 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낮아진 나라,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나라라는 컨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연초 이후에 계속 좀 강조드리는 꼭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경제만 보면 착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연초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미국은 돈을 엄청 썼고 재정이 엄청 많아서 공짜 돈도 많고 저축도 많고, 두 번째, 칩4나 IRA 같은 거 통해서 전 세계 투자를 빼앗아 오고 있으니 경제가 엄청 좋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저희가 미국 10년 금리 5%, 미국 10년 금리 4.5%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생각엔 당연히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적어도 금융 쪽에서는 일극 체제를 이뤄냈다고 봐요. 자, 근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미국이 삥을 뜯었으면 삥을 뜯기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올라간 것을 전반적인 글로벌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논의하지만, 대표적으로 지난주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내려간 것 같다, 1% 정도. 최근에 독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 이창용 총재도 내려갔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미국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마치 모든 국가들이 잠재 성장률 올랐고 당연히 모든 나라들이 더 높은 성장, 높은 물가를 앞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착시를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글로벌 밸류체인 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뭐죠? 미국이랑 중국이 원래 의존 관계였다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요. 편가르기 하죠. 미국은 유럽이랑 당연히 붙고 중국은 러시아랑 붙고, 그 과정에 당연히 러시아랑 유럽이 깨지고, 오일머니는 아직은 대놓고 척을 지진 않지만 오일머니는 미국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크게 부상하는,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동향인데,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야, 이거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밸류체인이 그러니까 미국에 없으니까 애초에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 그리고 중국이랑 반도체 전쟁이 가장 큰 전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죠? TSMC는 대만에 있는데 대만은 중국이 지들 거래. 전자랑 닉스는 한국은 우방 국가긴 한데 공장이 한국에 있으면 중국에 훨씬 가깝지 않아요? 이미 아시아에서 중국의 최전선은 한국의 저희 분계선이 아니라 일본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외주 줬던 공장을 다 미국으로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뜯어가고 있다면 누가 뜯길까를 당연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요 4개가 뭐냐면 미국 백악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마치 경쟁시키듯이 미국의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은 투자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는지를 보여줘요. 보시면 독일, 중국, 일본, 한국, 일본이 탑4입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제공한. 한국이 3등이 아니죠. 독일, 중국, 일본이랑 인구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미국한테 빼앗기고 있다라고 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잠재 성장률은 크게 2가지 변수가 들어갑니다. 투자, 인구. 이 2개가 들어가요.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투자는 가장 많이 빼앗기고 있다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게 맞겠죠. 괜히 베일리 총재나 독일에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가장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가 있었고 저는 사실 부총재께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 2% 얘기하신 게 저희가 조금 의아했던 게 이게 작년 11월에 총재가 얘기하셨고 작년에 한은이 보고서를 낸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한국은행이 작년에 잠재 성장률 재추계를 할 때 분명히 공식적으로 2022년까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보다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잠재 성장률을 2%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조금은 상향 바이어스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이미 총재께서 낮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굳이 2%에서 2% 이야기를 하셨을까?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보는 시각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보다 낮아졌을 걸로 봅니다. 이게 코로나 직전에 금융연구원에서 제시한 잠재 성장률 추정치인데 뭐가 핵심이냐면 기본 시나리오 말고요. 자본 투자 부정적 시나리오를 보셔야 돼요. 원래도요. 제조업 수출 국가가 돈 벌어 오다가 국가가 성장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죠. 공장을 다른 데다 지어요. 원래도 칩4나 IRA든 밸류체인 조정이든 코로나였든 미중무역 분쟁이 아니었어도 원래 제조업 수출 국가들은 공장의 밖으로 나가면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해서 공장을 빨리 빼앗기면 잠재 성장률이 더 빠르게 낮아진다라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고 분명 총재가 낮아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어제 수정경제 전망에서 굳이 숫자를 딱 특정하지는 않으셨고 2%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보다 내려갔을 거로 저희는 봐요. 한국이 가장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가 그래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실제로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내려가거든요. 이거를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랑 묶어서 보시면 올해 연초 이후에요.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는 주구장창 올라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생각보다 좋네 하면서 글로벌 전망치 올라가요. 근데 어떻죠? 교역량 증가율은 빠집니다. 예전처럼 경제가 무역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파는 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면 수출인데요. 미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면 수출로 안 잡혀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한국의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해석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비중이 늘고요. 중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중국에서 직접 파는 게 늘고요. 일본에서 직접 만들어서 일본에 파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글로벌 밸류체인 조정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변화 아닌가요?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성장은 달라요. 저희가 경제학 원론에서 마치 기업, 국가, 가계가 경제의 3주체고 협업하는 팀처럼 다뤄지지만 만약에 기업이 다른 데다 다 공장 지으면 기업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국가에는 GDP에는 안 좋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밸류체인 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훌륭한 기업들이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지만 그리고 기대도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과연 GDP, 국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잠재 성장률이 내려갈 거로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보실까요? 이게 연초 이후에 IMF 기준 누적 성장률 전망치 변화예요.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누적입니다. 보시면 올해 되게 재밌는 게 한국은 어떤 나라죠? 수출 국가고 반도체를 파는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나 글로벌 경제의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해요. 심지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OECD 선행지수에 들어갑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는 글로벌 리딩 인디케이터였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올해 들어서 글로벌, 미국, 유럽, 중국의 누적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는데 한국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것이고 지금까지의 경제 구조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수출로 통해서 먹고 살아오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경제는 수출 중심의 국가가 수혜를 보는 팀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요 소비 국가들이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하면 기업들이 수출로 돈 벌면 공장을 다른 데다 지어버려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내외다는 작년에 말씀하셨던 거고 올해도 2%다라는 생각은 저희는 조금 상방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내려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내려간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따가 그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내려간 부분이 분명히 있고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글로벌 밸류체인 조정 과정에서 나빠졌으면 한국 내부적인 동인에 의해서 성장을 좀 메꿀 수 있냐? 당연히 없죠. 다른 나라에 공장 지어야 되니까 한국의 설비 투자는 의미 있게 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 실제로 전자랑 하이닉스의 합산 반도체 설비 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합산 설비 투자 증가율이 무려 2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건설 투자도 보시면 이게 올해 8월까지 기준이긴 한데 연율화를 해도 작년, 재작년에 미치지 못해요. 건설 수주도 올해 보시면 뭐 안 좋은 건설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건설 수주도 굉장히 작습니다. 착공 증가율 계속 마이너스고요. 흔히 말하는 잠재 성장률은 투자와 인구라고 말씀드렸죠. 공장 안 지으면 건설이라도 설비 투자라도 설비 투자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건설 투자도 메꿔지지 않아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메꿀 만한 신호들이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총재께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이유일 거예요. 밸류체인 조정을 한국이란 나라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이 갑자기 미국한테 너희들의 칠포나 IRA 같은 거 없애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못할 거고 밸류체인 조정을 주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콜일 텐데 그게 사실은 1, 2년 만에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내년에 체력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거냐? 저희는 사실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년도 시장을 볼 때 의외로 시장에서 많이 안 다루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화두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내년도 채권 시장을 볼 때 저희가 원화 국내 채권 시장을 좀 강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뭐냐면 저희는 올해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화된 거를 민낯을 유동성으로 가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작년 이맘때 원화 채권 시장 세미나를 가면 가장 많이 들은 질문, 되게 노골적인 질문들이 많죠. 건설사들 망하냐, PF 망하냐,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노골적으로 PF 문제나 건설사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런 이슈들이 갑자기 올해 상반기부터 뭐 기사나 뭐 보셨나요?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저희가 올해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풀린 돈이 42조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무려 65%가 신규 주택 매입에 쓰여요. 그리고 하는 총재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게 있었고 이게 한 8조 풀렸거든요. 두 개 합치면 50조 가까이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 풀린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50조가 어느 정도 개념이냐면 저희가 코로나 직전 2019년에 1년 동안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50조입니다. 근데 그 2019년이 언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무려 4년 만에 15, 16, 17, 18 4년 만에 인상 사이클 끝내고 인하로 바꿨고요. 미국이 인하하니 미국, 유럽, 한국 다 인하했을 때예요. 흔히 말하는 금융장세가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1년에 늘어난 가계부채가 50조인데요. 저희가 올해 그만큼이 부동산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주입이 된 거거든요. 미국은 SBB 터지고 은행권의 대규모 유동성을 주입을 했고요. 한국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 무려 50조의 돈이 주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민낯을 굉장히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작년 연말까지 이게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우리나라 일반 가계들의 향후 주택 가격 전망인데 보시면 전례 없이 급락하죠. 그러다가 올라올 때 올해 전례 없이 올라와요. 자, 이때도 올라왔네. 이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할 때예요. 드디어 미국이 4년 동안에 인상 끝내고 드디어 5년 만에 인하할 때고 한국도 인하하고 유럽도 일본 다 인하할 때라니까요. 돈 풀 때예요. 올해 어땠죠? 올해 한국은행 금리 인상했죠? 미국도 어땠죠? 금리 인상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사실 돈 푼 거예요. 올해 50조 정도의 돈이 풀리면서 한국 경제의 민낯을 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돈이 이제는 회수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생각해 보시면 숫자로는 올해 경제는 누가 봐도 상저하고가 맞아요. 수출이 어쨌든 올해 연말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주식도 채권도 지금까지는 7월달이 고점이었잖아요. 주식은 고점이었고 채권도 상반기에 튀었다가 최근에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들이 기업들, 우리나라 가계의 심리지수도 다 상고하저입니다. 왜 자산 가격과 주요 민간의 심리지수가 성장의 양태와 정반대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상반기엔 돈 풀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게 회수되면 내년 상반기에 의외로 내수 시장에 크랙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당장 어제 금통이 있었죠. 금통위에서 되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게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 3개월 금통위 보시면 8월 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이 모두 추가 인상 열어두자. 지난 금통위 때 5명의 위원으로 줄었고요. 이번 금통위 때 4명의 위원으로 줄었습니다. 점점 지금의 기준금리가 옳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건데, 최근에 월러 이사가 제가 계속 왜 월러를 얘기하냐면 가장 대표적 매파기 때문이에요. 비둘기파가 비둘기파 얘기하는 건 놀랍지 않지만 매파가 비둘기파 얘기하는 건 놀랍잖아요. 최근에 월러 아저씨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최근에 우리가 원했던 정책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금리가 적절하다고 확신이 더 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금통위원들 중에 추가 인상을 닫는 위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요.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미뤄졌을 뿐,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어제 총재도 얘기하셨지만 소비 둔화, 부동산 가격 조정 같은 것들이 의외로 내년에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생각하는 내러티브랑은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이 유동성 때문에 있다고 봐요, 저는. 저희가 낮아진 나라, 낮아질 나라가 한국에 대한 테마고 전체 시장 전망의 테마가 후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올해 겪었어야 될 이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유동성 공급이 컸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저희는 비용 지불해야 된다. 경제 안 좋아질 거다 말씀을 드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최근에 한국의 헤드라인 물가가 좀 올라오면서 한 3, 4개월 총재께서도 어제 얘기하셨지만 물가의 경로 자체가 상방 이동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근원 물가는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었고, 놀고 먹는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물가도 어쨌든 둔화 흐름이 이어졌었다. 도대체 우리가 그럼 헤드라인과 근원 중에 뭘 봐야 될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근원일 텐데, 근원은 안정화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어쨌든 물가는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보면 저희가 본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MV는 PY. 그래서 양면에 로그 취하면 물가는 M2 증가율과 V 증가율, 유통속도 증가율, 돈이 얼마나 늘고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에 수렴할 텐데, 헤드라인 는 건 유가 때문이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은 작은 부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돈이 안 도는 모습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한은이 원래는 내년도 연말에 2% 물가 수렴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다가 조금 상방 이동을 하긴 했는데, 작은 부동화 현상 감안하면 뭐 한은의 물가 전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2% 금리 때 이날을 항상 해왔냐? 그렇진 않아요. 저희 뭐 12년, 19년에는 한국은 항상 저물가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좀 특이하긴 한 건데, 뭐 08년도 이럴 때는 4, 5%대도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향후 물가 전망이 어차피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금은 금리를 성장률을 내년에 2%가 될 거야 라고 보고 있지만, 막상 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물가 전망 자체가 낮아집니다. 내년에 물가가 대략 2.5, 2.6 정도가 되더라도 2%로 갈 거라는 확신이 오히려 더 커지는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미국 전망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6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것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내년 1분기에는 미국의 데이터들이 꺾이는 것들이 확인될 거다. 그리고 나면 2분기부터는 인하 시점에 대한 조율이 있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그 정도 얘기가 나오려면 글로벌리 경제에 대한 컨센이 많이 내려갈 거고요. 대외 경기가 중요한 한국 경제에 대한 컨센도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 저는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은이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1을 내셨는데 저희 하우스 전망은 1.3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을 내시면서 막상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숫자를 내셨더라고요. 그럼 미국의
성장이 GDP 갭 기준, 올해까지는 잠재보다 높은 성장 기록하다가 내년에는 잠재보다 낮아져요. 미국의 성장이 낮아지는데 한국만 갑자기 잠재 성장률이 삐욱 올라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2년 연속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과거에 2년 연속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다 크라이시스 때, 금융위기, 재정위기, 코로나 이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한국도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미국이 6월부터 인하를 하려면 이미 인하에 대한 신호는 줄 거고, 6월에 한국 금통이 없기 때문에 5월부터 인하를 보는데, 사실 5월부터 인하를 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하를 할 거냐가 핵심인데, 자, 요거 잠깐 봐주시면 다시 처음 들어가서, 작년 이맘때 한은이 2% 잠재 성장률이라는 보고서를 냈을 때 2% 잠재 기준 2.75가 중립금리 상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2%보다 이번에 부총재께서는 2% 내려 하셨지만 낮아졌다고 보고요. 1.8, 1.9. 그럼 뭐냐면 중립금리 상단도 내려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2.75까지 내려가면 중립금리로 이제 시작되는데, 잠재가 내려갔으면 중립금리의 상단도 2.5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자, 지금은 긴축적인 수준의 금리인데 적어도 중립적인 수준까지 간다고 하면 2.5가 시작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100bp 인하를 보는 거는 이 기준인 거예요. 만약에 한은 총재께서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가 있으니 굳이 우리가 빠르게 인하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4번 다 안 하시고 3번 인하를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야, 3번이야 4번이야는 저 같은 애널리스트가 찍는 게 저희 일인 거고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인하를 시작하면 일단 시장 가격이 어떤 걸 기준으로 프라이싱 할 거냐가 핵심이잖아요. 일단 프라이싱은 2.5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3번이나 4번이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베이스는 다른 하우스보다 미국을 좀 더 세게 100bp를 보는 것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의도 컨센이 보수적인 것이지 제가 보는 100bp는 글로벌 IB 컨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도 적어도 중립까지는 가야 되지 않는가. 제가 내년에 한국 경기가 엄청 하드 리세션이라서 완화적인 금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중립까지는 간다. 미국도 물가만큼 인하할 겁니다. 100bp 인하 말씀드리고요. 한국도 중립까지는 가야 됩니다. 2.75도 긴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수준인 2.5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한은 총재가 정책의 묘를 발휘하셔서 시장금리가 어차피 내려가 있으니 좀 천천히 할래? 이건 가능하지만 적어도 시장 가격은 내년도 연말에 가면 2.5를 기준으로 프라이싱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드리는 타겟은 2.5 기준, 3년물 금리는 2.8, 10년물 기준은 3.3 정도가 타겟을 말씀드리고, 아까 미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4분기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좀 불편하다. 3분기에 저점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3분기까지 3년물 2.8, 10년물 3.3을 타겟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저희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커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도 결국 인하가 2분기 중순 이후에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커브 플랫, 2분기부터 의미 있는 스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간으로는 스팁이 우위에 있고요.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까지 플랫, 2분기부터 스팁,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실 한국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 정확히 말하면 2022년부터 한국 채권 시장의 메인 동인이 대내 재료였던 적이 없어요. 총재도 한은이 연준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정책도 미국계 종속됐을진데, 시장 재료 역시 얼마 전 총재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한국과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왜 장기금리가 같이 가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시장 참가자들이니까 알죠.
미국 금리가 급등할 때 채권 자산 자체의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안 사는 거잖아요. 미국이 훨씬 중요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금리가 2년 동안 올라온 게 대부분 대외 재료에 민감한 가격 설정이었던 것처럼 아마 내년 상반기에 가격이 의미 있게 올라오기 시작한다. 즉 의미 있게 금리가 반락할 때는 언제나 핵심은 대내 재료보단 대외 재료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과 한국을 나눠서 세션을 설명드렸지만 미국이 훨씬 중요하다. 거기다 덧붙여서 한국은 심지어 잠재 성장률까지 내려간 나라니 분위기가 바뀔 때는 조금 더 변동성을 미국보다 낮게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한국 국채, 한국 채권 금리 변화를 24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마지막 부분에 또 요약을 잘 해주셔서 제가 타겟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 역시도 이제 2.5%를 기준으로 100bp 인하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10년물 레이지의 하단은 3.3% 정도, 3년물 레인지 하단은 2.8% 정도를 보시고 마지막 당부 말씀을 주신 건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 중에 사실 대외 재료가 좀 더 중요한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 재료를 좀 더 집중하셔서 보는 게 좋다. 물론 한국 면에 있어서의 잠재 성장률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첫 번째 미국 국채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두 번째 한국 국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만 들으신 분은 앞에 시간을 같이 겸하셔서 듣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통해서 채권에 대한 24년도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강승원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